할렐루야.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천대학교 명예교수 정계현입니다. 동물계통수와 생명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동물계통수를 설명을 하냐면은 진화론에서 이렇게 동물계통수를 계속 그려가고 있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의 모순점, 이것이 부당하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계통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수는 발견된 것이 동물이 150만 종, 식물이 50만 종 돼서 200만 종 정도 되는데,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1000만 종 내지 3000만 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다가 멸망한 종이 5억 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분은 누구에게나 다 궁금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두 개가 증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도서관에 많은 문헌이 있을 때 창조론자는 와서 보지 말고 진화론자만 와서 봐라, 이런 책은 전 세계에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문헌을 보고 이상하게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화론은 공통조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공통조상이고, 이렇게 갈라지면서 사람, 원숭이, 낙타, 고양이 등 이렇게 여러 종으로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종류마다 만들어졌다. 사람은 사람, 그리고 개는 개, 고양이, 양, 그리고 다른 동물, 식물은 식물이라도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공교육의 현장에서는 진화론에 따른 교육만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또는 창조론 이런 것들을 조용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의 종류는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습니다. 소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종 내에서 작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종내 변화, 종내 진화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창조론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진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진화는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또 이 기전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는 이제까지 진화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창조론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통수의 한 예입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죠. 원생동물에서 식물로, 또 한쪽으로는 동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자꾸만 가지가 형성되죠. 가지가 형성돼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그 끝에 그 가지마다의 이 동물의 이름을 자꾸 적어 나가면서 생물은 이렇게 진화되었다 설명하는 것이 이제 계통수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류의 계통수를 예로 들어가 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쪽으로 쭉 나가다가 왼쪽으로 올라가다가 양서류로 가는 글자가 있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 고기가 진화되어서 양서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실라칸스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에 실라칸스가 있는데, 실라칸스가 잡힌 곳은 아프리카와 바로 옆에 있는 큰 섬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섬 주변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보기도 했는데,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1m 전후의 크기의 물고기는 상당히 크죠. 이것이 화석이 이제 이렇게 박제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한 마리 선물로 왔고, 육산 빌딩이 지금 현재 전시 중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잡아서 이게 이쪽에는 어미고, 뱃속에 봤더니 태생이라서 많은 새끼들이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뭐냐면은
팔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들이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살고 있는 물고기지 이것이 진화되어서 개구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살고 있는 물고기인 것이죠. 조류의 개통수입니다. 조류의 개통수인데 그 조상을 보면 여러분들 참 놀라울 얘기인데 데코돈토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인간은 새의 조상이 데코돈토라고는 공룡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시조새가 있고 다른 새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은 파충류 공룡이 얼마나 날고 싶어서 정말 열망해야 또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여기서 새의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날개가 생기고 폐가 바뀌고 골격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이 파충류가 아무리 원하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시조새는 그 화석에서 요 날개 끝에 발가락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저것이 그 진화 과정 중에 어떤 그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저런 새가 살고 있어요. 불의 코 호에친 타조 같은 것들이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호에친의 모습을 캡처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살고 있는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으로 날개에 있는 발가락으로 나무가지를 찾고 있는 모습도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진화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새가 두 발로 나무가지에 앉았고 그리고 날개 끝에 있는 것으로 가지를 잡고 있을 때 두 발로만 서 있는 새보다 더 안정되게 나무에서 앉을 수가 있는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더 진화가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날개로도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더 진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저게 시조새냐고요. 더 원시적인 새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새는 지금도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새라는 걸 여러분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새들은 허파 모양이 아주 복잡해요. 한 번 이렇게 그 새가 들여마신 공기는 직접 폐에 가지 않고 폐 주변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공기주머니, 기낭에 먼저 들어갔다가 서서히 나오면서 피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구조가 달라요. 새는 이제 이 깃털이 상당히 그 특이한데 인간은 그 공룡의 비늘로부터 새 깃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이미 밝혀진 거고 새는 이 깃털 자체가 너무도 오묘해요. 절대 물에 젖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깃털은 새 털들은 물에 젖지 않습니다. 가끔 조금 젖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깃털이 또 쏠리질 않아요. 깃과 깃 사이에 작은 깃가지가 모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아무리 이렇게 심하게 불어도 절대 이 깃이 쏠리질 않아요. 그래서 날아가다가 이제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공룡은 새의 조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이언스라고 하는 논문집에 노스캐롤라이나 또는 오레곤 대학 교수들이 발표를 했어요. 발가락의 근원이 서로 다르다 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뭐냐면은 공룡의 폐에서 새의 폐로 바뀌지 않는다. 너무도 오묘해서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 그렇게 완전히 한 세트가 통째로 바뀐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개통수는 이래요. 이거를 사파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 생물체가 지나온 과정, 특히 사람의 지나온 과정을 그림 한 장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생명체가 최초의 물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물에는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가 많은 육지로 올라왔고 그러고 나서 서서히 이제 진화하면서 유인원까지 되고 유인원에서 사람까지 진화하는 과정을 그림 한 장으로 그려놓은 사파입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윈의 점진적인 진화론이 부정되는 그 때가 있었는데 학회에서요. 1980년도 세계 진화학회 시카고에 있었던 진화학회에서 작은 변화는 작은 변화대로 있고 큰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쪽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탄받고 있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이언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신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는 너무도 신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로 이제 수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종끼리만 수정이 됩니다. 다른 종하고는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된다면 진화론을 저는 믿어요. 근데 수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가까운 종 간에는 수정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고양이과인 호랑이와 사자 사이에 생물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타이곤이나 라이거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생식을 하지 못합니다. 또 말과 당나귀 사이에 노새를 낳는데 이것도 생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 종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새끼를 낳지 못하고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개체는 만들어냈어도 종은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항상 같은 종끼리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강, 호수, 바다 속에 많은 동물들이 있죠. 이들이 대개 체수정을 많이 합니다. 체수정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막 섞여서 수정이 된다고 한다면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신종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진화가 그런 형식으로 진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절대 다른 종과는 그렇게 수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신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그대로의 보새끼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은 이런 수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정은 같은 종끼리만 되는 것입니다.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물체들은 동물들은 페로몬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사람도 페로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논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페로몬은 동물들이 통신 수단으로 쓰는 화학 물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같은 종만이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이 감지한다면 큰일 나죠. 비밀이 탄로가 나니까. 안 돼요. 그래서 행동유기 페로몬이 있고 생리유기 페로몬이 있어요. 행동을 바꿔주는 거, 또 생리는 생리 활동을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성윤 페로몬 하나만을 얘기하고 행동유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의 상대방만이 감지를 해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게 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짝을 만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신호가 다른 동물에게 전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개가 암내를 내는데 실제로 원하는 앞집이나 다 이웃 동네에서 다른 개가 오기를 원하는데 짝을 찾으니까 근데 앞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온다든지 또 곰이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낭피잖아요. 이것이 숲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숲속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망할 거예요.
이런 사인이 이제 엉켜서 전달된다면 막 섞여진다면 그런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중만이 감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안할 때 놀라운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나무 속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쪼는 속도, 나무를 쪼는 속도가 총알 속도의 2배, 그리고 중력의 1000배가 됩니다. 그런데도 내진탕이 걸리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부리와 두개골 사이에 스폰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혀가 있어요. 코에서 시작해서 두개골을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있다가 쭉 나가요. 10cm 정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혀가 평상시에 숨기는 모양이나 장소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모든 기능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처음 사냥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 혀, 두개골, 또 침이라든지 뭐 쭈끈한 침, 다리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조건을 갖추어야 뭐냐면 처음 사냥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전자로 전달을 해야 자손이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진화론적으로는 너무도 특이한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폭탄먼지 벌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느낄 때 분사되는 가스의 온도가 100도나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갈매기는 항상 고기를 먹을 때 물고기 같은 거 잡아 먹을 때죠. 염분이 들어와요. 같이 염분을 먹게 돼요. 근데 자기 몸이 짜지면 안 돼요. 자기 몸이 짜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눈 위에 염분 분비 샘이 있어요. 염분 분비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염분을 계속 분비해가지고 코로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짜지지 않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먹으면서 같이 염분이 들어오게 마련인데 계속 이제 눈 위에 있는 염분 분비 세포들이 염분을 분비해 주기 때문에 몸이 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매기들이 앉았던 곳에는 그들이 계속 분비했는 소금기 때문에 밑이 바위들이 하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분비물, 그러니까 똥이나 이런 배설물이 아니고 이렇게 소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포도 자살하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동물이나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자살하는가? 근데 실제로 자살을 합니다. 이 자살하는 걸 갖다가 예정세포사라고 그래요. 생리적인 세포사라고 하고 에이팝토시스라고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화된 세포의 죽음입니다. 어느 시기에 죽도록 되어 있는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의 죽음으로 인해서 보통 같으면은 염증이 생길 텐데 염증도 생기지 않고 조용히 깨끗하게 세포들이 사라져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올챙이가 있어요. 올챙이 꼬리가 있죠. 개구리가 되려면은 올챙이의 꼬리가 없어져야 돼요. 바로 이런 식의 변태를 할 때 올챙이가 개구리 될 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개구리들은 예정세포사가 일어나서 꼬리가 없어지고 개구리가 작은 개구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배자가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팔이 조금 남았고 넓적한 주걱 같은 것이 있어요. 손바닥 같은 것이 있어요. 손가락만 남기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어 없어져 가지고 손가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6일이 되면은 저렇게 저런 뭉툭했던 살덩어리에서 이제
서서히 손가락이 만들어져서 56일 되면 이제 완전한 손가락, 발가락이 만들어지도록 돼 있어요. 이 예정세포사가 너무도 이제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정세포사 세포 자살을 연구해가지고 이 세 사람 브레너 박사, 호르비치 박사, 셜스턴 박사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2002년도에 이런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적혈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적혈구는 또 뭐냐면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모든 세포들은 다 핵이 있는데 이상하게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백혈구들은 몽땅 다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데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질 때까지는 핵이 있다가 말초혈관으로 나가는 순간 핵을 싹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이동될 때 혈관을 이동하며 다닐 때는 전혀 이제 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적혈구가 왜 핵이 없어야 할까? 혈관에 들어온 적혈구는 왜 핵이 없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적혈구의 기능은 뭐냐면은 산소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죠? 산소를 운반하는 것인데 만약에 핵이 있다면은 핵이 있는 공간만큼 산소를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소를 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까지 없애가면서 산소를 실어서 운반하기 위해서 핵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핵이 있다면 보다 더 많은 그 적혈구를 만들어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핵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혈구의 수명은 120일입니다. 120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초 20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기능, 그러니까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다한 적혈구는 120일 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20일 동안에 심장을 7만 5천 번 들락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진화론과 창조론 어느 가설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중요한 점은 어느 이론이나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역사적 자료와 생명현상을 포함한 과학적 자료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어떤 이론이 맞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자기의 신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피기치 못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7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그림을 보도 아름다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였고 그 조화가 있고 조화롭고 모순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